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정막이 맴돌던 새벽 3시에 복대동에 위치한 원룸촌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이 상황에 주민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면서 창밖을 확인했죠. 거리는 이미 경찰들로 북적거렸고요.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편 현장에 온 경찰들이 빠르게 한 원룸 안으로 진입합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눈에 띈 곳은 베란다였어요. 야, 저거 사람 발 아니야? 당시 베란다에는 이불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사람의 한쪽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냐면 발이 살색이 아니라 이미 까맣게 변색될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경찰들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췄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엔 시신이 놓여 있었죠. 피해자는 31살의 남성 이씨. 그는 엎드려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을 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팔이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시신의 상태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요. 몸 전신에 상처와 멍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시신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죠. 온 몸을 뒤엎은 이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저항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건 쌍방의 다툼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요. 흉기로 추정되는 3단봉,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직접 쓴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피해자 이 씨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의 끔찍했던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좀 따라가 볼게요. 그는 약 한 달 전인 2월 초부터 행방이 묘연했어요. 마지막 연락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3일 전인 3월 10일 그날이었는데 이 씨를 찾아온 사람은 집주인이었죠. 지난달 방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집주인은 이미 여러 번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에 와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몇 번이나 이 씨네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간에 그가 목격한 게 있습니다. 집 앞에 놓여있던 그 자전거의 위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집에 누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왜 연락을 안 받지? 결국 집주인은 이 씨네 집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집안에 불이 탁 켜지면서 이 밑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후로도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이렇게 귀를 대봐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이걸 어쩌지 하던 그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싸워서 집에서 쫓겨난 상태라 연락이 안 돼요.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불하겠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9시였어요. 약속대로 월세 5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같은 날 밤 이 씨의 집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 씨의 아는 형이었는데 방문했을 당시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집에 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초인종 누르고 문도 막 두드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형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자 곧장 답장이 왔어요. 형, 내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그래.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할게. 이 문자에 형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던 이 씨가 자택에서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무려 한 달간 이 씨를 직접 만나거나
또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됐고 집주인과 아는 형과는 문자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정말 이 씨가 맞았을까요? 의문이 쌓여가던 그때 경찰의 눈에 중요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그건 바로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CCTV였어요. 처음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한 날짜를 3월 10일부터 3월 13일 사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3일 안에 사망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막상 CCTV를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언제 사망을 했다는 걸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찾아내는데 그건 무려 한 달 전인 2월 초였어요. 일단 2월 4일 저녁 8시 30분 이 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이 비좁고 추운 베란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 상태로 머리에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쓰고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앞에 등장한 여성. 그녀는 이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과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여성의 폭력을 참아내는 거죠. 이 여성이 누구냐? 바로 이 씨의 동거녀 33살 한 씨입니다. 막 머리를 때리고 하는 이 폭행은요. 다음 날까지 2월 5일까지 쭉 이어졌어요. 거의 15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이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 CCTV 속 그 가해자 한 씨는 더 악랄해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씨를 억지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그걸로 목을 조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맨살에다가 담뱃불을 지지기도 하고요. 너무 가혹해요. 결국 이런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이 씨가 쓰러져 버렸죠. 그러자 한 씨가 그를 베란다 밖으로 이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끝났나 싶었던 순간 한 씨가 다시 베란다에 나왔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 3단봉이 들려 있었어요. 3단봉으로 막 치는 거예요. 아니 3단봉 이걸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악마와도 같았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러는 내내 맞는 내내 이 씨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다 참아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폭행당한 몸으로 이 씨가 무려 6일간 베란다에 감금돼요. 그동안 한 씨는 남자친구에게 물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음식도 허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 씨는 탈수 증세,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2월 11일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을 그대로 베란다에 방치해 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 건장한 30대 남성 이 씨가 왜 저렇게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그리고 또 둘이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 한 씨는 한 160cm 정도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였고요. 남성 이 씨는 175가 넘는 좋은 체격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게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 한 씨 여성이 당시 임신 4개월 임산부더라고요. 그리고 애 아빠는 동거하던 이 씨였고요. 아니 그럼 왜 아이의 아빠이자 같이 살던 남자친구를 왜 살해하냐고요. 이 씨와 한 씨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 그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5월 피해자 이 씨는 타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볼링 동호회에 갔고 거기서 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한 씨는 처음엔 아주 자상하고 또 따뜻하게 챙겨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빠르게 빠져든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만인 6월,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한 씨, 이 여성이 굉장히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쁨을 받았고요. 남자친구 가족도 막 살뜰하게 챙겨요.
이 씨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님 외롭지 않으세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외출하세요? 이렇게 수시로 막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예쁘죠. 한 씨 너는 우리 예비 며느리다 라면서 정말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하고 있는 완벽한 커플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연애를 시작한 지 4일째부터 무직이던 여성 한 씨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당시 남성 이 씨는 그냥 체크카드로만 생활하면서 신용카드 없이 알뜰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돈 아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만난 지 4일째 만에 처음엔 10,000원, 100,000원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경제 사정도 급격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덧 만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정확히 동거라기보단 이 씨네 집에 여성 한 씨가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의 삶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월세? 당연히 남성의 몫이고 전기값조차 자기가 내질 않았대요. 동시에 남자친구가 너 오늘 어디 갈 거야? 너 빨리 들어와. 너 빨리 집에 와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기도 했고요. 여성 한 씨는요. 이런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가 놀 유흥비까지 남자친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이어지는 1년의 시간 동안 그녀가 뜯어낸 돈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해요. 심지어 이 씨가 이제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통장에 있던 돈 다 자기 계좌로 이체시켰고요. 또 죽은 남친의 카드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합니다. 와, 진짜 되게 무서운 여자 같은데 그럼 왜 남자친구 이 씨가 이렇게까지 당했느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씨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격이 내성적이긴 했지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도 동호회에 참여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후부터 이 씨가 빠르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아예 아무런 모임도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좋아해서 나는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요, 좀 내성적이고 유약한 이 씨를 이용해서 주변의 관계를 다 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된 이 씨는 오직 여자친구 말에만 순종하는 말 그대로 노예로 길들여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동거를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라기보다는 좀 기묘한 주종 관계? 여자친구 이 씨는 게다가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비정상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죽고 싶어. 난 너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미안하다 라면서 내 탓이다. 자신을 탓한 거예요. 앞서 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이 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유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자신이 여친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보가 깨워줬는데 안 일어남. 돈을 여보에게 제때 주지 못함. 나는 노력했지만 고친 것이 없음. 이 메모장이요. 마치 어린아이의 반성문 같았습니다. 그런 이 씨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사온 게 있어요. 그게 3단봉이었죠. 사실 2월 4일 첫 폭행 당시에 가해자 한 씨는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인 새벽 남자친구가 베란다에서 꿈틀거리면서 깨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야? 하더니 추가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죠. 결국에 차디찬 베란다로 옮긴 후에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듯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월세를 받으려던 집주인이 방문한 겁니다. 게다가 같은 날 밤에 또 아는 형까지 왔고요. 급한 마음에 한 씨는 남자친구인 척 문자를 했어요. 돈도 보냈고. 근데 이대로 갔다간 의심을 사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한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2년 3월 13일 마음을 굳게 먹은 그녀가 향한 곳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경찰서.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시신은 저희 집 원룸에 있고요. 그렇게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랬다기보다는 어차피 뭐 머지않아 걸릴 거 자백해서 감형이라도 받아볼까라는 생각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범죄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아니 160밖에 안 되는 이 왜소한 여성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굉장히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한 씨에게 살해 동기를 물었죠. 그러자 아니 그 사람이요 평소에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막 바람도 폈거든요. 제가 진짜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임신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려고 폭행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상태다 보니 호르몬 영향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끝까지 내 범행은 모든 게 다 이 씨의 잘못이다. 애초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이마저도 다 연극이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뭐 바람을 피웠다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 전 여자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 거죠. 게다가 한 씨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도 너무 심하고 또 삼단봉도 미리 사다 놨고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다 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했죠. 여기에 한 씨는 심신미약, 양형 부당을 들어서 항소했지만 여전히 25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4월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갔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징역 25년 확정. 그렇게 길고 길었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이 씨가 사망한 시점이 2월 11일이에요. 근데 여자친구 한 씨는 자기가 2월 말에 친언니에게 범행 사실 다 털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쭉 언니의 집에서 생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형이 그 집에 방문해서 문자 받은 그날은 3월 10일이에요. 즉, 집 앞에 온 걸 이제 눈치채고 한 씨가 문자 보내고 돈도 보낸 거죠? 그렇다면 2월 말부터 언니의 집에 있었다는 그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자전거의 위치도 계속 바뀌었다고 집주인이 봤고요. 자, 만약에 한 씨가 그녀의 진술과 다르게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거의 한 달 넘게 그 남친의 시신과 계속 동거를 했다라는 게 성립돼요. 베란다 이불 더미에 튀어나온 발이 점점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씨가 나는 언니 집에 있었다 라고 진술한 이후로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입을 다물어버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단순히 금품이 목적이거나 원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현대로 올수록 약간 가까운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참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이 점을 노리고 파고들고 있는 거죠. 상대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한 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리적인 힘이 훨씬 강한 상대라도 계속 정서학대를 하고 통제를 당할 경우에는 이 사람도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즉, 가스라이팅 범죄는 단순히 누가 더 신체적으로 우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이 씨 또한 자신이 어떤 행위를 당하는지조차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고립된 상태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길가에 살얼음이 남아있을 만큼 추웠던 2009년 2월 1일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현도교 인근 금강변에서 저녁 6시쯤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하천 풀숲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반려견이 정신없이 고개를 돌리면서 킁킁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내 숲을 속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당황한 A씨는 반려견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검은 비닐봉투로 덮어진 그것을 발견합니다. 꽁꽁 얼어있는 여성의 사체였죠. 시신은 영하의 날씨로 인해 부패 속도가 더뎌지면서 비교적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원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알고 보니 사망자는 이미 사건 발생 11일 전인 1월 21일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57세 이 씨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야간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이 씨는 1월 18일 새벽 6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종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단순 가출로 보고 기본적인 수사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시신의 발견 모습을 봤을 때 타살의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경찰은 일단 자살의 무게를 뒀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 씨의 시신이 비닐봉지로 머리를 이렇게 덮어 싼 것 외에는 타살의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비닐봉지로 목을 맨 자국, 그리고 동물이 왼쪽에 손등을 갉아먹은 것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평소 2천만 원 정도 빚 독촉에 시달려왔다라는 주변 진술이 더해지면서 자살 쪽으로 힘이 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반발했죠. 2천만 원 정도는 고인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다른 도와줄 가족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논란이 되는데요. 사실 이 씨의 주검이 발견된 상황은 자살 흔적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선 들고 나갔던 휴대폰, 핸드백 같은 소지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 한겨울에 코트조차 입지 않은 채 발견 당시 상의가 배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를 잠그는 단추도 뜯어진 채 벌어져 있었죠. 게다가 이 씨는 맨발로 발견됐는데 이상하게도 흙은 전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 씨를 다른 장소에서 살해하고 여기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좀 사건을 살펴보면 명확한 타살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그제서야 20명의 형사로 구성된 전단팀을 꾸렸고 부검 의뢰와 함께 이 씨의 마지막 행적, 휴대폰 통화 내역, 통장 인출 내역, 그리고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수색에 착수합니다. 정말 다행히 그녀의 행적은 어렵지 않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 모충동에 살던 이 씨, 집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가경동 대형마트로 밤 10시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청소를 하고 보통 새벽 5시에 업무가 끝났죠. 그리고 마트 내 지하 1층 미화원 대기실에서 1시간 남짓 눈을 붙인 후에 아침 6시 첫 버스를 타기 위해서 10분 전에 나서곤 했습니다. 이 루틴은 8개월 전에 마트 일을 시작한 이래 똑같이 반복된 하루 일과였죠. 다행히 인근 불법 주차 단속용 CCTV에서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쉽게도 살짝 눈발이 날리는 새벽이어서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이 씨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월천 1교를 지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죠. 마트에서 이 정류장까지는 약 250m,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침 6시 땡 하고 도착하던 첫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버스를 기다린 지 몇 분 만에
갑자기 짙은색 트라제 XZ 차량이 나타납니다. 이 차가 원래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턴을 해서 이씨 쪽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운전자는 이씨와 약 15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웠고 3분간 멈춰 있다가 다시 버스 정류장 앞으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내린 운전자는 40, 50대 남성. 그는 이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죠. 이들 사이에 10초 정도의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씨가 남성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이후 차는 이씨 집이 있는 청주 모충동 방향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내 버스가 그로부터 2분 뒤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그리고 실종 14일 만에 이씨가 하천 숲에서 발견된 겁니다. 우선 정류장에서 이씨 집까지는 4.8km 거리예요. 차로 이동할 경우 약 12분 정도가 걸리죠. 이씨의 휴대전화는 정류장을 떠나고 17분 뒤인 6시 20분 집 근처에서 강제로 종료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초반에 목격자 탐문에서 이씨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버스에 탄 적이 있다 라는 이 시내버스 기사의 진술만 믿고 성급하게 그쪽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CCTV에서 제3자의 차를 탄 게 밝혀지죠.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 방향을 바꾼 것도 알려졌죠. 여기저기 부실한 수사 태도가 보이는데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어쨌든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졌고요. 마침 가슴 부분에서 남자의 유전자형을 가진 타액과 정액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씨가 겁탈을 당한 후에 살해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시신에서는 제압을 당했거나 반항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나마 흔적이라곤 머리에 씌운 검은 비닐봉지를 2번 묶은 매듭 자국이 전부였습니다. 마취제 같은 약물 성분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부드러운 수건 같은 걸로 입을 막아서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검인가 결론적으로는 목이 졸려서 죽게 되는 보통의 질식사와 달리 피해자는 서서히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망 시각은 오전 8시에서 9시.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김과 밥이 나왔는데 그 실종 당일 새벽 5시에 업무를 끝낸 후에 김밥을 같이 먹었다는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죠. 시신에 저항흔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부나 혈흔 같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저항흔이 없는 강간 사건이 아주 드물지는 않다고 말해요. 다만 칼이나 어떤 흉기로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잠깐 CCTV로 돌아가 보면 이 씨가 운전자, 그러니까 그 용의자와 잠깐 얘기를 나눈 뒤에 바로 차에 탑승한 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게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여러 단서들을 경찰이 잘 해석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범인 자체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는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수사팀이 이 씨 머리에 씌워진 이 비닐봉지에 대한 여러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평소 이 씨와 알고 지내던 범인이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 라는 핑계로 차에 태웠고 적당히 때를 봐서 기절시킨 후에 겁탈하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이후 이 하천까지 시신을 유기했다 라는 시나리오예요. 단 여기에서는 비닐봉지로 인해 깨어나기 전에 그녀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통해서 몸에 저항은이 없었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가설은 범행 과정에서 이 씨가 죽게 되자 그녀와 알던 사이, 그러니까 면식범인 범인이 죄책감에 그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비닐을 씌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 세 번째는 손으로 목을 조르지 않고 비닐로 묶었다는 점에서 다른 의심점이 가능한데요. 범인이 비닐봉지를 씌워서 이 씨를 성폭행하고 서서히 질식사시켰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조금 기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 범인이 그 과정에서 얻는 어떤 희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설들 중에 어쨌든 면식범의 무게를 뒀던 경찰은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지목된 사람은 과거 이 씨와 같은 동네에 살던 70세 박 씨였죠. 두 사람이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박 씨가 일부러 돈을 빌려줬고 이 씨한테 따로 만나자면서 치근덕거렸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 씨의 DNA가 시신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어서 이 씨의 남편도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되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아내가 실종되고 사흘 뒤에야 실종 신고를 한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근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날의 알리바이가 명확했죠. 왜 실종 신고가 늦어졌냐? 라는 데에도 평소 아내가 친정에서 자고 오는 일이 종종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유전자 또한 일치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면식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제 경찰은 이 씨를 태우고 사라진 이 트라제 XG 차주를 추적합니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경로 그리고 시신 발견 지점까지 이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CCTV를 입수해서 분석했죠. 너무도 아쉽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차량 번호를 식별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게 2009년 사건이라 그랬겠죠. 지금 같으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차량 번호가 범인을 잡는 제일 핵심인데 이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이후에 경찰은 실종 현장, 시신 발견 장소, 이 인근을 지났던 모든 트라제 XG 차량 17,300여 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은 800여 명의 유전자 채취, 대조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 충청권 전역으로 사건을 확대해서 트라제 XG 차량의 유전자 확인을 했지만 이것 또한 답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범인이 이게 자기 차가 아닌 도난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히 이 사건엔 DNA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이래 약 1년 동안 주변 인물, 마트 종사자, 그다음에 동일 차량 소유자, 거기에 비슷한 범죄 전과자들까지 약 1000여 명의 유전자를 대조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가 안 나니까 경찰이 수사력 낭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경찰 내부에서도 변사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타살 가능성을 먼저 염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살인 사건이 이렇게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건에 예리한 추리를 더해줄 한 그룹이 나타납니다. 바로 트라제 차량 동호회 회원들이었죠. 이들은 용의 차량에 대해서 비디오를 보고 3가지를 분석해냅니다. 먼저 이 씨를 태우고 사라진 이 차량 옆면 일자의 그 크롬 몰딩이 1999년부터 2002년 초반까지 판매된 트라제 XG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차문이 열릴 때 보이는 문 등이 트라제 XG의 3단계 등급 중에서 중급 이상에만 장착되어 있는 문 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차량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범위가 확 줄어들겠죠. 세 번째로 차 뒷좌석 유리창 안쪽에 보조 브레이크를 봐서 이 용의 차량은 LPG 차량으로 추정된다 라고 분석해내는데요. 대단하죠. 아주 날카로운 단서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도 있었어요. 법영상분석연구소 황민구 소장님이 사진 계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174에서 180 정도 키 보통 체격의 남성이다 라는 분석을 꺼내놓은 겁니다. 게다가 초반에 경찰이 면식범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CCTV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운전자가 말을 거니까 이 씨가 험칫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비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범죄 심리학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범인을 보고 즉시 차에 안 올라타고 약간 뒷걸음질 쳤다라는 건 이건 분명 비면식 관계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경찰이 어떤 분석을 초기에 해낸 건지 좀 답답합니다. 결국 용의자가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장기화됐죠. 그러던 중에 2010년에 충청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택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범인인 안남기와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나 싶었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은 세월이 지나면서 청주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이 사건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건 충북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초에 이 팀원들이 사건 파일에 적혀져 있는 범인의 동선, 현장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사건을 되짚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금강변에 있는 그 유기 현장에서 형사들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술을 이렇게 건네면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죗값을 꼭 치르기 위해서 그놈을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2017년에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룬 이후에 약 70여 건의 추가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고 용의자가 24명에서 3명으로 좁혀지는 진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졌죠. 오늘 방송에서 사실 제가 종종 그 경찰분들의 어떤 수사에 대해 제가 좀 격하게 반응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마지막까지 이 범인을 검거해야 할 분들은 경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좀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범인은 현재 서서히 자신의 숨통을 죄어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씌웠던 그 검은 비닐봉지처럼 말이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